이어서 신진 연구자 자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 연구자 발표는 총 6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싱가포르 난양 이공과 대학교의 구병모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싱가포르 난양 이공과대학의 구병모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특수체육학교에서 처음 발표를 하게 됐는데 또 이렇게 모교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오늘 나눌 연구 주제는 발달장애 유아의 운동기술 발달 궤적과 부모의 놀이 행동과의 종단적 연관성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달장애 유아들이 자기들의 운동기술을 어떠한 식으로 발달했는지 2년간의 추적 연구를 통해서 발달 궤적을 평가한 것을 나누고, 그리고 이 발달 궤적에서 부모의 놀이 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운동기술은 신체 활동의 선수 조건, 선행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고강도의 신체 활동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운동기술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운동기술은 유아 시절에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유아 시절에 운동기술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발달장애 유아들은 같은 나이의 또래에 비해서 운동기술의 부족을 경험하고 저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이 낮은 이동성 기술, 균형 기술, 감각 운동 기술, 물체 조작 운동 기술들을 발달장애 유아들이 기존의 또래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기존의 연구들의 문제점이 횡단적으로 연구가 되어져서 발달장애 아이들이 어떠한 식으로 운동기술을 발달시키는지, 어떠한 시기에 운동기술의 부족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종단적 연구에 대한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의 한 목적은 발달장애 유아의 운동기술을 2년 동안 추적해서 발달 궤적을 평가한 것을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아의 운동기술에 미친 영향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의 관심사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이 Field of Promoted Action이라는 이론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아이들이 운동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Field라는 것은 부모에 의해서 선택된 활동이고, 이 Promoted Action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학습되고 증진된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운동기술을 관련된 활동을 지원해주고 그 활동을 아이들과 같이 할 때 아이들은 이 부모로부터 운동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이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이 발달장애 유아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저의 이전 선행 연구에서 횡단 연구로 이 이론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부모의 행동이 유아의 발달장애 유아의 운동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부모들이 지원을 해주면 아이들이 신체 활동에 참여하고, 신체 활동의 참여를 통해서 운동기술을 발달하게 되는 그런 간접적인 영향만 보고됐지, 직접적인 영향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연구의 한 목적은 부모의 놀이 행동이 아이들의 발달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인데요. 미국 북서부 지역에 181명의 발달장애 유아들과 그 부모 중에 한 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또 3세 이상의 아이들을 모집했고,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발달장애 진단서를 제출해야 됐고, 보행 가능한 아이들로만 구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실험이 미국에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CDC에서 나오는 발달장애 정의를 가지고 참가자들 모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접장애와 자폐가 대부분으로 발달장애 구성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좀 더 넓은 의미의 발달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진행 순서를 보시면은 총 2년간 아이들이 36개월에서 참여해서 60개월까지 총 6개월간 5번의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놀이 기능이 측정이 되고 아이들의 운동 기술이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5번 6개월간 2년 동안 진행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5번 중에서 총 적어도 3번 이상 이 실험에 참여한 64명의 발달장애 유아와 부모가 이 실험에 최종적으로 참여하고 연구 분석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모와 유아의 놀이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발달장애 유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발달장애 유아 둘이서 노는 것을 10분 동안 자유놀이 아무거나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논 것을 정리시키는 2분,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2분을 그래서 챌린징한 행동을 저희가 일부러 시키는 것이 부모가 어떻게 이 행동에 반응한지를 저희가 또 봤고요. 또 우리가 매뉴얼을 나누어주고 이 매뉴얼을 부모가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구조화된 놀이로서 3분 동안 총 15분 동안 진행된 놀이를 저희가 녹화를 하고 앞뒤 20%를 제거하고 총 그 제외된 부분만이 저희가 제외된 부분을 가지고 행동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행동 분석을 할 때는 코더 임프레션 인벤토리를 가지고 3명의 코더들이 부모의 행동을 분석했는데요. 이 코더 임프레션 인벤토리는 총 33문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33문항의 문항 중에서 13문항 부모의 긍정적 놀이 행동과 관련된 13문항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부모의 긍정적 놀이 행동이라는 것은 부모와 아이가 놀 때 아이 중심으로서 부모가 아이들이 놀이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아이의 놀이를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그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잘 찾아내서 그 신호에 맞는 대응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운동 기술은 TGMD2로 분석이 되었는데요. 다들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돼서 발표는 설명을 생각을 하고 총 4명이 아이들의 TGMD2로 운동 기술을 측정을 하였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에서 표준화 점수 저희가 표준화된 척도와 발달장애 유아의 운동 기술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 TGMD2의 표준화 점수가 최대 만점 20점으로 이동성 기술과 물체 조작 기술이 총 20점을 이루어진 이 표준화 점수가 사용되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 분석입니다. 통계 분석, 인구 통계 분석은 생략을 하고 주요 분석으로는 저희가 멀티레벨 모델링으로 다층 모형을 사용해서 아이들의 발달 궤적을 평가하고 이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비율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스프랑 믹스들을 이용해서 최대 우도 추정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선형 모델과 2차 선형 모델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발달 비율을 계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과학적 정보는 읽어주시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부모의 긍정적 행동을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36개월부터 60개월 5번에 걸친 부모의 행동입니다. 9점 만점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에서 6점 정도의 발달장애 아이들의 부모가 6점 정도의 긍정적 행동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36개월에 측정된 긍정적 부모의 행동이 독립변수로 사용되었고 이 행동이 아이들이 발달하는 운동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를 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아이들의 운동 기술에 관한 자료인데요.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 남자 유아, 여자 유아, 이동성 기술, 물체 조작 기술 4가지로 나눴는데 통합을 해서 트렌드를 보시면 될 텐데요. 36개월에 이동성 기술 그 밑에 보시면 8점 정도로 운동 기술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동성 운동 기술과 물체 조작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54개월 때부터 64개월까지 다시 그 운동 기술이 떨어집니다. 이 말은 발달장애 유아 아이들이 운동 기술에 저하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표준화 점수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또래 발달장애를 가지지 않는 다른 아이들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비해서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이 시기에 발달을 잘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달 비율을 제가 계산했을 때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동성 기술 발달 비율은 0.12입니다. 1212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6개월간 TGMD2 표준 점수를 봤을 때 0.21 정도로 이동성 기술을 발달시키고 0.17 정도로 물체 조작 기술을 발달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모의 놀이 행동에 대한 영향인데요. 저희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긍정적 놀이 행동을 보여준 평균 그룹에 비해서 1표준편차 이상 긍정적 행동을 아주 많이 보여준 그룹과 긍정적 행동을 잘 보여주지 못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이 직선이 낮은 긍정적 놀이 행동을 보여준 집단이고요. 그 밑에 점선이 높은 긍정적 놀이 행동 집단입니다. 예,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처음 시작할 때는 36개월에서는 낮은 긍정적 놀이 행동이 집단 유아들이 운동 기술이 더 높았습니다. 높은 긍정적 놀이 행동 집단에 비해서. 하지만 발달 그 비율을 보시면은 낮은 긍정적 놀이 행동 집단은 0.14인데 높은 긍정적 놀이 행동을 보여준 집단에서는 0.26으로 훨씬 더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한 이 정도 점수가 차이가 났다고 하면은 2년 뒤에는 한 1 안으로 줄어든 그 발달 비율에 의해서 그 차이가 줄어든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성 운동 기술에 대한 것이고요. 저희가 물체 조작 기술을 보면 좀 더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처음에 위에 똑같이 직선이 낮은 긍정적 놀이 행동 집단입니다. 그리고 점선이 높은 긍정적 놀이 행동을 보여준 집단인데 둘의 발달 비율을 보시면 위에 낮은 긍정적 놀이 행동 집단을 보여준 그룹에서 0.09고 그 밑에를 보시면 0.21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 발달 비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끝에 가서는 거의 동일한 발달 물체 조작 기술의 비율을 보여준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왼쪽에 표를 보실 때 표본 평균이 10.42에서 시작했는데 부모의 놀이 행동 직선 선형을 봤을 때 0.2입니다. 선형으로 0.2 정도 성장하다가 이제 저희가 2차 모형을 봤을 때 0.01 정도 약간 떨어지고 그런 패턴을 보이지만, 우리가 낮은 긍정적 놀이 행동 집단을 봤을 때는 0.1만 하다가 다시 0.00으로 떨어지는 그런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발달 비율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주요 요점인데요. 이제 54개월과 60개월 사이에 운동기술 중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후속 연구가 당연히 따라와야겠지만 기존 연구에서 횡단적으로 보여줬던 운동 기술 차이에 비해서 어느 시점에 아이들이 운동 부족을 경험하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부모의 긍정적 놀이 행동이 발달장애 이후의 운동 기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후속 연구로는 어떠한 이유에서 긍정적 놀이 행동이 어떻게 아이들의 운동 기술을 증진시켰는지, 부모가 긍정적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의 놀이의 시간을 더 늘렸는지, 아니면 아이들의 신호를 잘 파악해서 더 잘 가르쳤는지, 그런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코로나 시대 때 또한 발달장애 유아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긍정적 놀이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 또 체육 전문가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 유아의 운동기술 중재의 필요성과 증진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 유아의 운동기술 발달에 대하여 구체적인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를 시작하였다는 측면에서 저희 특수체육학계에 제시하는 바가 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 주제 발표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휠체어 배드민턴의 등급 분류와 시트 높이에 따른 휠체어 전진 후진 이동 퍼포먼스의 역학적 분석을 주제로 국민대학교 김관택 박사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민대학교 생체역학 및 스포츠공학연구소의 김관태라고 합니다. 최근 대한장애인체육회하고 한국특수체육학회에서 스포츠 과학과 근거 기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포츠 과학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를 정량화하는 데 있습니다.
정량화된 데이터를 제공을 함으로써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대만에서 스포츠 코칭 과학을 전공을 했고 세부 전공으로는 운동 역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운동 역학적 지식이 특수체육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부터 이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은 24.2%로서 2010년도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지체장애인분들의 비율은 24.6% 정도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휠체어 이벤트에 관심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번 연구는 배드민턴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휠체어 배드민턴은 특히 단식 경기 기준으로 코트의 절반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휠체어 이벤트에 비해서 전진과 후진의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또 파라 배드민턴은 곧 다가올 도쿄 패럴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고 우리나라 선수들의 세계 무대 퍼포먼스는 뛰어난 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휠체어 배드민턴 퍼포먼스에 관련된 스포츠 과학 선행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편입니다. 휠체어 시트 높이는 배드민턴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만약에 시트 높이가 높으면 공중볼을 리시브하거나 아니면 공격을 하는데 유리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무게중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동하는 데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됩니다. 제가 실험하기 전에 선수들하고 간단하게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스포츠용 휠체어를 구입을 하실 때 시트 높이를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앉았을 때 손끝이 휠축에 닿는 높이를 기준으로 일단 설정을 하고 세부 높이는 플레이를 하기 편한 느낌을 토대로 이제 쿠션 높이를 이용해서 조절을 한다고 대부분 선수들이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선수들이 설정해 놓은 쿠션 높이가 배드민턴을 위한 휠체어 이동 퍼포먼스에 적당한지,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선수들에게 맞는 적정 시트 높이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흉추 손상을 가지고 계신 지체장애인분들 4분을 섭외를 했고요. 본인이 평소 사용하시는 스포츠용 휠체어를 가지고 와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소 사용하시는 쿠션 높이를 0cm로 설정을 한 다음에 플러스 1cm, 플러스 2cm, 마이너스 1cm, 마이너스 2cm 이렇게 총 5가지의 상황을 제공을 해드렸고 전진 이동 테스트, 후진 이동 테스트, 그리고 왕복 이동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선수분들이 이제 본인의 쿠션 안에 어린이용 놀이 매트 이런 거를 좀 덧대가지고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그 매트를 1cm씩 제거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플러스 상황 같은 경우에는 EVA 폼 쿠션을 제작을 해서 그 평소 사용하시는 쿠션 아래에다가 이렇게 1cm씩 높여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쿠션이 이제 높아지게 되면은 다리가 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판에도 이제 1cm 간격으로 똑같이 이제 그 EVA 폼 쿠션을 넣어드렸습니다. 선수들의 휠체어 이동 범위를 관찰을 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숏 서비스 라인에서부터 이제 복식 기준 롱 서비스 라인 내에서 이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 범위가 3.9몇 미터 정도 되는데 약 4m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진 이동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조 바퀴를 기준으로 해서 롱 서비스 라인에서부터 숏 서비스 라인까지 전진으로 이동을 했고 후진 이동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숏 서비스 라인에서부터 롱 서비스 라인까지 후진으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복 이동 테스트는 이제 코트 중간 지점에다 마킹을 해놓고 거기서 시작하면은 숏 서비스 라인으로 전진으로 갔다가 롱 서비스 라인으로 후진으로 오고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테스트는 이제 시간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각 시트 높이별로 2회씩 시도를 했고 최고의 노력으로 시도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최고 기록의 쿠션 높이 퍼포먼스하고 0cm, 즉 평소에 사용하시는 쿠션 높이의 퍼포먼스를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IMU 센서를 이제 상지 모델에다가 붙여가지고 관찰을 했는데요. 데이터를 얻었는데요. 전후방 기울기하고 몸통의 전방 후방 기울기하고 좌측 우측 기울기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력 매트를 이용을 해서 COP 경로를 둔부 COP 경로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것도 전후 방향 변이하고 좌우 방향 변이를 관찰을 했습니다. 제가 나온 결과 중에 이제 샘플 데이터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7cm 높이의 쿠션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 오른손잡인데 오른손 기준으로 했을 때 7cm 쿠션을 놓으면은 휠 축에서부터 한 2cm 정도 높여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플레이를 하는 선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전진 이동 테스트 같은 경우, 이 선수의 전진 이동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쿠션 높이를 평소보다 1cm를 높였을 때 가장 좋은 기록을 보였고요. 전후방 기울기를 살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후방 기울기를 조금 재밌게 살펴봤는데요. 0cm, 즉 그 평소 사용하는 높이에서의 후방 기울기가 17도 정도로 뒤로 많이 기울어졌었는데 1cm를 높였을 때 그 기울기가 6도 정도로 이제 17도에서 6도로 이제 줄어든 거를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좌우 기울기도 전체적인 폭이 살짝 줄어들긴 했고요. COP 경로를 보게 되면은 조금 더 확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 앞뒤 폭이 많이 늘어난 것을, 그러니까 1cm를 높였을 때 앞뒤 폭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후진 이동 테스트인데요. 이 후진 이동 테스트 역시 1cm를 높였을 때 가장 좋은 기록을 보였었습니다. 이거 역시 그 후방 기울기를 보시면은 쿠션 높이가 1cm가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등받이 높이는 1cm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 영향인 것 같다고 이제 실험 후에 선수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아무튼 기존에는 뒤로 한 10도 정도 기울어졌었는데 쿠션 1cm를 높이니까 14도 정도까지 많이 기울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후진 이동의 속도가 좀 더 붙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방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크게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이 뒤로 이제 많이 기울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 작용인 것 같다라고 이제 선수분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 예. 그리고 이거 역시 COP 경로를 살펴보면은 좌우폭은 좀 줄어들었고 앞뒤의 움직임이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복 이동 테스트인데요. 이거 역시 1cm를 높였을 때 가장 좋은 기록을 보였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바로 COP로 넘어가면 좀 더 확연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좌우 폭이 확연하게 좀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앞뒤 폭은 이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한 요약을 해보면은,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진 후진 이동을 할 때 평소 시트보다 1cm를 높였을 때 불필요한 좌우 움직임이 좀 줄어들었고 속도에서 좋은 기록을 보였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트 높이, 쿠션의 높이를 이제 설정을 할 때 본인의 장애 정도와 또는 플레이 스타일을 고려를 해서 조절하기를 세팅하기를 권장한다고 하면서 이제 제가 보고서를 드렸었습니다. 본 연구에는 두 가지 제한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실제 배드민턴 상황이 아닌 전진 후진 이동 퍼포먼스에 한했다는 겁니다. 실제 상황처럼 셔틀콕을 이제 보내주고 리시브하면서 측정을 했으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였었겠지만, 같은 속도와 같은 궤적과 뭐 정확한 위치로 셔틀콕을 떨어뜨리는데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았었고요. 그렇다고 셔틀을 매달아 놓고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상황도 사실 여의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체력 테스트 하듯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실제 배드민턴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첫 번째 제한점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언급한 등받이 높이입니다. 선수들의 휠체어, 본인이 사용하시는 휠체어를 가지고 와달라고 이제 그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모델이 다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휠체어 모델이 달랐기 때문에 등받이 높이 조절을 할 수 있는 보조 등받이의 사용이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다가 이제 물음표를 달아놓은 이유가 제가 좀 전에 그 결과에서도 샘플에서도 보여드렸지만은 시트 높이를 높였을 때 좋은 결과를 보였었던 선수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받이 높이가 낮아졌는데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단 말이죠.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설정해 있는 등받이를 좀 낮춰도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일단은 물음표를 해놓긴 했는데, 아무튼 그것도 두 번째 제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등받이의 높이도 고려를 해서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거가 제가 알아봤는데 휠체어를 제작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들의 휠체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오는 좀 이질감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잘 고려를 해서 추후 연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동작 분석의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했었던 IMU 센서 역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편리해진 기술이지만, 최근에는 AI 기술을 이용한 마커리스 동작 분석 시스템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간편하게 실험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해서 본 실험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를 검증을 할 수 있다면 선수들의 동작 분석이 좀 더 편리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선수들의 자신감이 이제 향상이 될 거고, 더 나아가서는 신체 활동을 촉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관태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김관태 박사님은 휠체어 배드민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있어 간단하지만 경기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트 높이에 대해 중요성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해 주었고, 추후에 저희 휠체어 관련 장애인 스포츠 분야에서의 과학적인 접근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제 발표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장애 유형별 신체 활동 참여 영향 요인 탐색이라는 주제로 한국체육대학교의 김인혜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애 유형별 신체 활동 참여 영향 요인 탐색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한국체육대학교 김인혜입니다. 네, 먼저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오전 세션에서 진주영 교수님께서 신체 활동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WHO에서는 골격근에 의해 생성되는 에너지 소비가 필요한 모든 신체 움직임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이나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움직임을 신체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은 이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심장병이나 뇌졸중, 당뇨병, 그리고 암 등 질병을 예방한다고 많은 선행 연구에서 연구 결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 결정 요인으로 신체 활동이 부각되고 신체 활동 부족이 세계 4번째 사망 원인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국가들이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고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사업들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는 복지관 위주의 스포츠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장애인 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 지도자를 파견하여 장애인들의 신체활동 참여 증진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프로그램이든 지도자, 용기구, 그리고 시설로 인해서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장애 유형별로 신체 활동, 참여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운동 참여 영향 요인을 탐색한 연구와 신체 활동 참여 제약 요인을 탐색한 연구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운동 참여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다거나 혹은 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약 요인도 마찬가지로 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했다거나 지체 장애인이나 지적 장애를 대상으로 특정 장애 유형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령대별로 연구를 진행한 것에 있어서는 신체 활동 참여 제약 요인을 분석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장애 유형별로 특성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신체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일반화해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 유형별 신체 활동 참여 현황을 알아보고 신체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신체 활동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정한 연구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 참여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 유형별 신체 활동 비참여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장애 유형별 신체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는데요. 이 자료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서 양호도가 높으며 전국 17개 시도에 표본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일반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운동 참여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고 신체적,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요인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보건복지 데이터 포털에서 승인을 받아 연구를 착수하였습니다. 장애인 실태 조사에서는 6,549명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는데요. 저는 만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 신체 활동 참여는 보통 부모님의 결정 요인으로 많은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를 하였고요. 그리고 장애인 체육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언어장애는 청각장애를 포함하였고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발달장애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인구 통계학적 특성, 심리 신체적 특성, 사회 경제적 특성으로 구분하였고요. 세부 내용은 슬라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처리는 SPSS 23.0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였고요. 참여 현황과 비참여 이유는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장애 유형별 신체 활동에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유의 수준 알파는 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문제 1번인 장애 유형별, 연령별 운동 참여 현황을 보시면 청각 장애가 63.8%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었고 뇌병변 장애가 가장 낮은 52.8%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지 여부만 판단한 것이고요. 생활체육 참여율처럼 주 2회 이상, 30분 이상 이 수치는 아닙니다. 연령대별로 그래프로 결과를 제시하였는데요. 먼저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의 경우 65세부터 69세까지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뇌병변 장애가 75.4%였고 지체장애가 68.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체활동 참여가 가장 저조한 연령대는
뇌병변 장애가 20대, 그리고 지체장애는 30대로 나타났습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도 마찬가지로 65세부터 69세 신체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요.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짧은 관계로 그래프도 짧은데요. 그래서 60세부터 64세까지 신체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장애인의 50% 이상은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 조사와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최근 1년간 운동 실시한 집단이 49.4%로 나타나서 본 연구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었지만 2020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이 수치는 좀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때는 1년간 운동을 실시한 사람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77%로 나타나 꽤 많은 높은 수준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연령대별로 결과를 분석한 결과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그러니까 발달 장애를 제외한 모든 장애 유형이 65세부터 69세까지가 신체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또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운동 경험이 있는 사람이 60대가 가장 많았다는 것은 본 연구 결과랑 비슷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좀 비교를 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가 가장 높은 신체활동률을 보였지만 뇌병변 장애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뇌병변 장애가 가장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반대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조사한 연령대가 좀 달라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만 10세부터 69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을 조사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성년자는 제외하고 만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만 포함하였기 때문에 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체활동에 왜 참여하지 않는지에 대한 물음이었는데요.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세부적으로 원인을 총 14가지로 응답을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슷한 요인끼리 묶어서 총 6가지 원인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가 1순위가 장애가 심해서 혹은 장애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신체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발달장애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거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등의 기타적인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행 연구와 비교를 해보면 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참여 제약 요인을 분석한 이재환님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면 개인적 요인으로 마음대로 따라오지 않는 몸이라는 주제어가 도출이 되어서 본 연구 결과와 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고요.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안 좋아서 움직이기 어려워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시각장애는 운동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고 있고 청각장애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신체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유형별 신체활동 참여 영향 요인인데요. 장애 유형별로 표로 제시는 하였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장애 유형에서 모형 적합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체장애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도움이 필요 없을수록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않을수록 체형은 마른 것보다는 비만일수록 스트레스 지수는 낮을수록 그리고 스스로 외치는 가능할수록 느끼는 소속계층은
하층보다는 중상층일수록 차별 정도가 좀 높은 경우가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뇌병변 장애의 경우에는 남성이고 도움이 필요 없고 그리고 비만일수록 스스로 외출이 가능할수록,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좀 반대되는 경우 나타나는데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더 많이 필요로 할수록, 그리고 학력은 높을수록, 흡연은 하지 않을수록, 그리고 스스로 외출이 가능할수록, 건강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고학력자이며 스스로 혼자 외출이 가능하고 차량 소유 여부가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발달장애인은 남성일수록 흡연을 하지 않을수록, 스트레스 지수는 낮을수록, 스스로 외출이 가능할수록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장애 유형별로 참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굉장히 좀 상이한데요. 공통적인 요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외출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것은 선행 연구인 시각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구금한 김춘종의 연구에서도 스스로 외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김일수, 박재국, 김진주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외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신체활동 참여율이 결정된다라고 한 선행 연구 결과와 본 연구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외출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위한 신체활동 촉진 전략을 수립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 유형별, 연령별 신체활동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65세부터 69세까지, 발달장애인을 제외한 65세부터 69세까지 신체활동이 참여율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참여율이 저조한 시기는 각 장애 유형별로 조금 다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는 장애가 심해서, 장애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신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였으며,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 발달장애는 기타 이유로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체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애 유형별로 굉장히 좀 다르지만 공통 요인이 스스로 외출 가능 여부에 따라서 참여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이 스스로 외출 가능하지 못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김인혜 박사님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그 장애 신체 활동 참여 요인에 대한 연구 활동에서 조금 더 폭넓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셔서 추후에 장애 유형별 신체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나 정책들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발표자는 무장애 스포츠 환경 인증 기준 개발을 주제로 용인대학교 안승욱 박사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대학교 특수체육연구소 안승욱이라고 합니다. 본 연구자의 발표 주제는 무장애 스포츠 환경 베리어 프리 폴 스포츠 인증 기준 개발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AI 및 융복합 등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생태계가 공존하는 사회로 급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스포츠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회 변화는 지역사회 밀착형 스포츠 환경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체육활동 지원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역시 스포츠 볼 올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아래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장애인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 또한 2018년 평창 패럴림픽의 유치와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모두의 스포츠를 위한 통합체육 등 다각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 수요자 중심의 스포츠 환경 구축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체육활동 참여율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배리어 프리 디자인과 유니버설 디자인 등의 실질적인 모델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이란 여러 요소들이 조직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포츠 환경에서 통합이란 모든 사람들의 스포츠를 위한 가장 적절한 공동체 의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중요성과 장애에 대한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되면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요구 또한 다양하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스포츠 시설과 환경, 교통수단, 도로, 건축물 등에서 편의시설 설치와 팔치의 부족과 접근성의 연계체계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속 가능한 장애인 생활체육 보편화와 전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의 스포츠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과 배리어 프리 디자인을 장애인 스포츠 시설과 환경에 적용시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접근성과 이동권을 용이하게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환경에서의 BF는 참여자들에게 통합을 위한 디자인을 제공하고 개개인의 특성과 성격, 환경에 알맞는 용품이나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변형하여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과 같이 통합은 단순히 자전거를 타기 위한 노력과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전거에 올라 이동을 하고 스스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디자인이 스포츠 환경에서의 통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스포츠에서의 통합을 기반으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장애인 친화 체육시설 인증제도, 비장애인 체육시설에서도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장애인 체육시설 인증 및 포상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사업들은 배리어 프리 또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과 시설의 지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접근성과 이동권, 출입구, 계단, 입구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 환경에서의 접근성과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만 올바른 스포츠 환경에서 배리어 프리 디자인의 적용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의 유형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종목과 프로그램을 스스로 직접 체험하고 활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제가 프레젠테이션에 다른 수정된 자료들을 첨부를 해서 가져왔는데요. 지금 아마 오류가 있어서 이 내용을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국내 장애인 체육시설에 설치가 되어 있는 수영장에 대한 내용의 사진에 대한 내용을 첨부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장애인 체육시설과 관련된 배리어 프리가 적용된 수영장 시설에는요, 대부분 장애인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 입수를 하거나 혹은 이동을 하기 위한 편의시설이나 기중기 같은 그 내용들이 많이 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물속에 입수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40분 이상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통합적 사고를 가진 무장애 환경은 실질적으로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로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내용은 미국의 브라운스톤 센터 수영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사로와 미수 지연기 등 설치를 해서 통합을 위한 디자인으로 생각하는 국내 체육시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브라운 센터입니다. 이 미국의 브라운 센터에는 장애인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종목, 특성, 성격, 환경
이동권과 접근성 등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배리어 프리 디자인의 올바른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장애인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와 실질적인 스포츠 환경의 통합을 위한 새로운 접근성과 이동권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장애인 체육시설과 배리어 프리 디자인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목적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장애인 스포츠 환경 인증 기준을 개발하여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실정에 맞는 시설과 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과 정책의 기초 설계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범위입니다. 연구의 내용 범위의 첫째는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되어 있는 45개의 경기단체 종목 중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거한 실내 체육시설을 기준으로 연구의 범위를 선정하였습니다. 둘째입니다.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이거한 수영장형과 체육관형으로 시설 내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연구의 절차입니다. 연구의 절차는 전문가 개별 인터뷰를 통해서 예비 무장애 환경 BFS 인증 기준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최종 무장애 환경의 BFS 인증 기준을 개발하였습니다. 자료의 분석 방법입니다. 전문가 개별 인터뷰 자료 분석 방법은 특수체육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2명, 건축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1명, 특수체육학 전공 교수 1명, 총 4명의 감수자와 함께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1차 델파이 자료 분석 방법은 전문가 내용 분석법을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예비 장애인 스포츠 환경의 BFS 인증 기준을 마련했으며 2차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회의를 거쳐 요인을 범주화하고 평균값과 표준편차, 내용 타당도와 합의도, 수렴도를 검증하여 최종 무장애 환경의 BFS 인증 기준을 도출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연구의 결과입니다. 전문가 개별 인터뷰 연구의 결과로는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에 대한 이견, 장애물 없는 환경에서 스포츠 시설 접근성에 관한 이견, 수영장에서 장애물 없는 환경 도입에 관한 이견, 체육관에서 장애물 없는 환경 도입에 관한 이견, 종목별 시설에서 장애물 없는 환경 도입에 관한 이견과 국내 장애인 스포츠 시설에 대한 제언과 의견을 내용을 시합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고 이러한 내용 분석으로 도출된 결과 값을 기준의 항목과 요인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습니다. 1차 델파이 결사 결과입니다. 1차 델파이 결과는 전문가 개별 인터뷰에서 도출한 항목과 요인을 필요와 불필요로 구분하여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수영장의 경우 수영장 내부시설 31개, 매개시설 17개, 내부시설 22개, 위생시설 18개, 안내시설 5개, 기타시설 17개 모든 항목에서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체육관형의 경우 내부시설 20개, 매개시설 17개, 내부시설 22개, 위생시설 18개, 안내시설 5개, 기타시설 17개 항목에서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렇게 도출한 결과를 전문가 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2차 델파이 조사지를 개발하였습니다. 2차 델파이 결과입니다. 1차 델파이 결과에 항목과 요인을 범주화하여 2차 델파이 조사지는 리커트 오돔 척도로 수영장형과 체육관형의 최종 기준에 대한 항목과 요인을 도출하였습니다. 수영장형을 살펴보면 총 110개 요인 중 수영장 내부시설의 경사로 유효폭을 제외한 109개의 항목에서 평균과 표준편차, 안정도와 신뢰도, 타당도에서 문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육관형을 살펴보면 총 99개의 요인 중 체육관 안내시설의 경보 및 피난 설비를 제외한 98개의 항목에서 평균과 표준편차, 안정도와 신뢰도, 타당도에서 문항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무장애 스포츠 환경의 BFS 인증 기준을 도출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본 연구자가 개발한 인증 기준과 체크리스트를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형 BFS 인증 기준 체크리스트와 매뉴얼의 일부 발췌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체육관형의 BFS 인증 기준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매뉴얼의 일부 발췌 내용입니다. 제언입니다. 첫째,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BFS 인증 활성화를 위해서 적절한 인증 예산 확보와 제도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합니다. 둘째, 능동적인 BFS 인증 기준 충족을 위한 개소별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반다비 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장기적인 BFS 인증 유지 방안과 개발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넷째,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인프라의 역할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언에 따른 장기적인 BFS 인증기준 도입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기준 도입 방안은 4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계획에 따른 BFS 인증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적용을 시켜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점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시 장기적인 BFS 인증 기준에 대한 내용도 점검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개소별 능동적인 BFS 인증 기준 도입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BFS 인증 기준 후속 연구 지원과 지속적으로 BFS 인증 기준이 적용되기 위한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장애 스포츠 환경 인증 기준 개발의 연구를 발표한 안승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안승욱 박사님, 무장애 장애인 무장애 스포츠 환경 인증 기준 개발 과정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를 어떻게 현장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추후에 현장에 좀 더 확대되고 더 실천될 수 있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발표자는 한국통합체육에 대한 장애 대학생의 경험과 관점을 주제로 중앙대학교 이서희 박사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연습 좀 해볼게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요? 피곤하시죠? 제 이름은 이서희이고요. 한국통합체육에 대한 장애 대학생의 경험과 관점에 대해서 지적 연구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왜 한국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각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 통합하잖아요.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들 통합해요. 근데 제가 보는 통합은 그 띠우리는 하나인데 각 나라마다 통합이 적용되는 그 원칙과 지금 적용 방법이 다 틀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 통합체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에 대해서 질적 연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서론을 시작할게요. 제가 국외 논문만 보다가 국내 논문을 제가 올해 처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참 공부하는 생각으로 좀 한국 논문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저도 참 많이 배운 건데 2008년도 장애인 교육법 통과 후 특수교육에 대한 정책이 한국에서 많이 바뀌었대요. 여러 논문에 따르면. 또 어떤 논문들은 50% 이상의 장애 학생들이 이미 풀 통합, partial 통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통합체육 수업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통합체육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논문에서 봤듯이 통합체육에 대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여러 논문에서 이미 나왔어요. 한국 논문. 예를 들면 체육교사들의 통합체육에 대한 이해 부족,
그 다음에 전문성 부족. 과연 통합체육이란 무엇인가 체육교사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많은 논문에서 이미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학교 관계자, 부모, 또래 친구, 비장애 학생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통합체육에 대한 이해 부족, 그 다음에 통합체육 환경에 대한 부족,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한국 연구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거 제 연구에서 나온 게 아니고 국내 연구에서 지금 제가 따온 거예요. 그래서 22개의 통합체육에 대한 논문이 있었어요, 한국에. 근데 그 중에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4개밖에 안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이거는 국외에서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통합체육을 선생님들에 대한 퍼스펙티브, 부모님들에 대한 관점을 보냐? 과연 장애 학생들이 통합체육에서 겪는 경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거에 대한 목소리들이 국내외 높아지고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근데 한국 논문을 종합해서 보건대 장애 학생들은 통합체육을 즐기지 못하고 있대요. 그리고 도움반에서의 생활을 더 하고 있다. 이거는 국외에서 전혀 인디케이트 하지 않은 거예요. 과연 도움반이 뭔가 저도 모르죠. 그래서 지적 연구를 시작하게 돼서, 자, 넘어갈게요. 연구 목적입니다. 통합체육 수업을 즐겼습니까? 이게 장애 대학생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통합체육을 즐겼니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통합체육을 하면서 니네들이 제한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연구 목적을 두었고, 세 번째로 두었던 거는, 이거는 국외 논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연구 목적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도움반에서 체육 활동을 했대요. 그럼 난 도움반에서 체육 활동을 왜 할까? 몰랐죠. 그래서 저는 연구 목적을 통합체육에서 느끼는 퍼스펙티브, 뷰와 도움반에서의 경험은 뭐냐? 제가 알고 싶어서 제가 연구 목적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잠깐 다음에 제 연구 방법입니다. 질적 연구를 했어요. 저는 질적 연구가고요. 아직 계속 질적 연구밖에 신진 연구자라서 아직 많은 연구를 못했어요. 그래서 질적 연구, 퀄리테이티브 리서치 디자인을 했고, 후향성 연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과거의 메모리로 돌아가서서 걔네들이 경험한 통합 체육의 경험을 물어본 거죠. 미국 말로는 리트로스펙티브 리서치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너무 말이 느리나? 오케이. 인터뷰, 그다음에 연구자 일지, 통계 정보에 대해서 제가 이용을 했습니다. 연구 다음 거. 참가자를 좀 영어로 했는데요. 제가 보면은 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제가 K-팝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지적 연구를 할 때 가명을 쓰잖아요. 그래서 좀 K-팝 그 가수들의 이름을 제 논문에 많이 써요. 외국에서 쓸 때. 그래가지고 제가 화사해가지고 맘마무인가? 그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화사를 썼고 웃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피곤한 시간이니까. 그리고 5명의 참가자가 있고 다 대학생이고 피메일 메일 여자 남자가 있고요. 장애도 다 달라요. 한 명은 시각장애, 한 명은 지적장애, 한 명은 외상성 뇌손상, 그 다음에 또 지적장애가 있고요. 그리고 Year in Inclusive하고 스페셜리 디자인 클래스가 다 달라요. 통합체육 수업 시간에 통합체육 수업을 몇 년 했냐 이것도 좀 내가 알아봤고, 또 스페셜리 디자인 클래스 도움반에서 생활을 몇 년 했냐 이것도 알아봤고, 또 하나 가지 중요한 게 그럼 니네들이 이거 외에 스포츠 활동을 했냐에 대해서도 제가 물어봤어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자, 샘플 인터뷰 퀘스천. 인터뷰 퀘스천은 세미 스트럭처 인터뷰라고요. 이미 인터뷰 퀘스천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인터뷰 퀘스천을 만들 때 말이 기나요? 인터뷰 퀘스천을 만들 때 국내 논문만 본 게 아니고 국외 논문도 봤어요. 그래가지고 과연 통합체육의 중점 이슈가 뭔가 해가지고 인터뷰 퀘스천을 만들었는데, once again 세미 스트럭처 인터뷰가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연구자가 계속 질문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마다 참가자마다 약간 인터뷰 질문지는 약간 다릅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게 익숙치가 않아서.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은 4가지 캐러고리가 나눠졌어요. 첫 번째 띠임이라 그러거든요. I was isolated in inclusive PE. 한국말로 통합체육 수업에서 고립이 되었대요. 자, 김재하 교수님 이거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사이테이션 거기서? 보입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반은 읽지 않고 한 1분을 드릴게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제 장애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예, 그때는 그냥 통합체육 수업에서 항상 외롭고 위축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다른 학생들이 하는 것만 지켜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학생들은 체육 선생님이 그냥 앉아 있으라고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도 나를 자기 편에 안 넣어주고 선생님들도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나를 넣어주면 게임에서 진다고 안 넣어줬어요. 자, 2번째.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익숙치가 않아서. 자, 이것도 첫 번째 띠매 안에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때 체육 수업에 거의 대부분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힘들었어요. 선생님한테 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넌 그냥 앉아 있으라고만 했대요. 네, 이게 첫 번째 띠임이에요. 죄송합니다. 2번째 띠임은 My PE teacher didn't support me. 이게 한국말로 체육 선생님이 아무것도 해주지가 않았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통합체육 수업을 계속 들었는데 안 좋았어요. 거의 좋은 기억이 없어요. 체육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비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하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체육 수업에서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잠만 잤어요. 제가 이 사이테이션은 한 명의 파티스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참가자 커먼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그걸 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고 선생님이 너 앉아 있어. 그래서 저는 앉아 있었대요. 중학교 때는 열심히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체육이 재미없었어요. 장애 때문에 선생님이 저를 꺼려한다는 느낌까지 받았어요. 저는 장애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안 한다고 느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띠임을 보겠습니다. 비장애 학생과의 분리. I was segregated from peer without disability in inclusive PE. 이 내러티브는 다 학생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친구들이 내 말도 따라하고 걸음걸이 따라하고 맨날 욕하고 싸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많이 배제했던 것 같아요. 왜? 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무서웠어요. 선생님들도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친구는 항상 없었어요. 통합체육 수업 시간에. 항상 왕따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비장애 친구가 가끔 말을 거둬도 내가 못하겠어 했어요. 내가 왜? 무서웠어요. 하도 왕따의 경험이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고 싶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냈어요. 그냥 안 했어요. 얘네들 생각에는 통합체육 수업은 그냥 비장애 학생들을 위한 체육 수업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뭘 요구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도움반에서 이걸 한번 잘 봐주시겠습니다. I felt relief and saf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도움반 가는 것이 좋았어요. 왜 좋았니? 도움반 가면 마음이 편했어요. 도움반 선생님은 나를 잘 알고 또 거긴 장애 학생들만 있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들기가 아주 쉬웠어요. 그 다음에 도움반에는 일단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통합체육 수업에 참여를 안 했는데 도움반에서는 무엇인가를 했다는 거죠. 자, 다음. 한 번 더 있는데. 그
그 다음에 어려운 수업은 도움반 가는 것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하고 일반 학급에서는 통합교육에서 항상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도움반 선생님 말고는 일반 학급에서 장애 학생들 챙겨주는 선생님들이 없었어요. 슬프죠? 그 다음에 애들이 하지 말라고 하고 선생님도 수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난 앉아만 있었어요. 잠만 잤어요. 체육 수업도 도움반에서 하는 게 좋았어요. 도움반에선 일단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오케이. 이거 어떻게 가죠? 이거 좀 도와주시죠. 결론을 가야 되는데. 제 노님이 제언이에요. 저는 한국통합체육에 대해서 노님이 제언을 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 전문가들, 교수님들이 많죠. 통합체육의 문제점. 우리가 인간으로서 오케이 2분 남았는데 한 달만 왕따 당해도 살아가기가 힘들고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right? 근데 얘네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왕따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슬픈 현실인가요? 네. 그래서 나는 그럼 체육 선생님만 블레임, 질타를 받나?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 6개 서울에 있는 유니버시티에서 일을 하면서 또 전화해봤어요. 체육 선생님이 되려면 특수체육에 듣는 학교가 몇 개냐? 또 어떤 수업을 듣냐? 또 뭐를 듣냐? 어떤 학교는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체육 선생님이 되고 장애 학생들을 가르쳐요. 걔네들은 니네들 책임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불합리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right? 그리고 어떤 학교는 특수체육이란 걸 전혀 모르고 현장에 들어가서 장애 학생들을 만나요. 그래서 내가 체육학 교과를 가르치면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무섭니?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무섭니? 네, 교수님. 저는 장애 학생들을 한 번도 가르쳐 본 경험이 없어서 무섭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체육교사님만을 또 질타를 할 수는 없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장애 학생들도 장애 학생들이랑 어떻게 소셜리제이션, 상호작용을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걔네들이 나이가 올라갔으면 또래 그룹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누가 정확한 교육을 안 시켜주면 또래 교사랑 어떻게, 스페셜리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사회작용을 하는지 몰라요. 또 부모님을 한번 봤어요. 제가 인터뷰를 또 했거든요. 부모님은 통합체육에 대해서 통합체육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전혀 모르죠. 그러면 어디서 시작해야 되나? 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그림을 땄는데 여기 많은 전문가님들이 한번 교수님들이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논의 및 재현 시간에 답을 드리는 건 옳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숙제는 여기입니다. 현실인지. 그럼 for now 뭘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연구의 제한점은 많죠. 우선 5명의 참가자만 생각했고 질적 연구라서, 그리고 저한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했고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후양성 연구잖아요. 우리가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장애 학생들한테 니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억이 어땠니? 하면은 또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연구 메터롤로지가 제가 인터뷰하고 연구 일지밖에 안 썼기 때문에 또 문제점이 있고, 또 제가 외국에서도 주장하는 거예요. 한국이 보는 통합이랑 또 미국이 보는 통합이랑은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유럽이 보는 통합은 전혀 다르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한국에 대한 제한점을 했으니까 여기 많은 전문가님들이 한번 우리가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서희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통합체육에 대해서 한 20년간 국내에서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교수님들께서 같이 고민해왔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서희 박사님이 경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저희들이 상기하고 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신진 연구자 발표의 마지막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자는 중도 시각장애인의 신체활동 참여 소외 현상 탐색을 주제로 나사렛 대학교 조가람 박사님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나사렛 대학교 재활스포츠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가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연구 주제는 중도 시각장애인의 신체활동 참여 소외 현상 탐색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김요한 교수님께서 시각장애인들 신체활동 어떻게 촉진할 것이냐 발표를 해주셨는데 김요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자의 입장에서 발표를 해주셨다면, 제가 오늘 발표해드릴 내용은 시각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도대체 우리나라라는 그 사회 맥락 속에서 왜 신체활동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근거 이론을 만들려고 시도했던 그 연구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들으셨던 내용들과 비슷한 내용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오전에 들으셨던 내용들을 상기하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서론을 설명드리고 결론을 중심으로 연구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장애라는 장애인의 발생이 대부분 후천적이고 시각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도 시각 손상의 발생 시기가 거의 대부분 돌 이후에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질병에 의한 시각장애인분들은 점진적으로 시각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다가 결국에는 청년기나 장년기에 궁극적으로 실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겪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또는 뭐 우울증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좀 심각하다고 선행 연구를 통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운동을 지도해야 되는 측면 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어떤 심리적인 문제, 그죠?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이 굉장히 많은 건강 및 정서상의 이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신체 활동이 필요한 대상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신체 활동에서 배제되어 있는 또는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대상자들 또한 장애인이고 시각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신체 활동량이 굉장히 저조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분들이 나이가 지나면, 그러니까 나이를 더 먹으면 먹을수록 이런 비신체 활동적인 생활 습관이 고착화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신체 활동을 증진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신체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왜 이분들이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지,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신체 활동을 촉진시켜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연구를 살펴봤는데 중도 시각장애인의 신체 활동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사실은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연구가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순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서 조사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국내의 중도 시각장애인들의 신체 활동 관련 연구는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실명 또는 시각장애라는 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런 어떤 연구들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도 시각장애인이 신체 활동에서 소외되는 어떤 원인과 과정에 대한 이해가 아직 국내 연구에서는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체 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또는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우리 국내 상황에서 왜 시각장애, 중도 시각장애인 분들이, 성인 시각장애인 분들이 신체 활동에서 소외되는지, 그래서 그런 시각장애인 분들이 소외되는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입장에 입각한 어떤 그런 현상을 좀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네, 연구 방법은 유목적 표집 방법을 통해서 총 21명의 성인 중도 시각장애인 분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직장 생활을 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맥락 속에서 왜 이분들이 신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천성이 아닌 중도 시각장애인으로 모집하였고, 보건복지부 기준 2018년도 기준에서 시각장애 등급 6급 이상의 시각장애인 분들을 연구 참여자로 모집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 대다수가 망막색소 변성이라는 그런 어떤 질병에 의한 시각장애인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부 도 있고요, 사무직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사도 있고,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인터뷰 질문을 가지고 21분의 중도 시각장애인 분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동안 개인 1대1 개인 면담을 통해서 1회에서 3회 정도 인터뷰를 통해서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러한 질적 자료를 근거 이론에서 스트라우스와 코빈이 제시한 축 코딩의 방법을 통해서 모형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는데요, 203개의 개념과 21개 하위범주, 8개 범주로 귀납적 범주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자세하게 어떤 내용들이 도출되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 근거 이론의 모형의 하나의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과적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상황, 조건을 의미하는 인과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열악한 제반 시설의 접근성이라는 주제로 도출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시각장애인 분들의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게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그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가기까지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런 물리적인 장벽,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됐고, 그리고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 인구가 몇 명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쉽게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고 시각장애인분들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장애 등급을 신청하러 갈 때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정보를 얻게 되면 신체 활동이나 체육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복지 관련해서 버스를 어떻게 하면 탈 수 있고 이런 복지에 관한 내용들만 듣지 어디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체 활동하는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맥락적 조건입니다. 이 맥락적 조건은 중심 현상에 간접적인 이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보면 인과적 조건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도 시각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장애라는 걸 수용하는 걸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이분들이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만 고용된 그런 직장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장애라는 걸 밝히고 누구에게 그러니까 장애라는 걸 사실을 밝히면 누군가가 자기의 일을 더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미안하고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을 처리해야 되는 시간이 본인이 이제 부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비장애인들보다 일에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프로그램들이 신체 활동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심리적인 위축 그리고 어떤 상황적인 조건들 때문에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 현상으로 여가 경험의 상실이라는 주제를 뽑아올 수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신체 활동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가 경험이라는 것을 상실한다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 활동 자체가 물론 좋지만 이 신체 활동 자체가 우리가 어떤 건강의 유익을 위한 것보다 그냥 내가 아무런 이유, 목적 없이 그냥 좋아서 하는 것 그 자체로서의 신체 활동을 누리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런 신체 활동으로부터 이제 중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복과 가장 관련이 있는 삶의 질과 가장 관련이 있는 이런 여가 경험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 심리적인 위축, 우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강화되는 악화되는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인터뷰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 과거에는 자기가 좋아했던 운동들이 있는데 그 운동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외감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중재적 조건으로 이 중재적 조건은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상황 또는 맥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신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강상의 이상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건강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인터뷰에 참여하셨던 분은 본인이 신체 활동, 야외 밖에 돌아다니는 것, 지팡이를 짚고 돌아다니는 것 그것 자체로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녀들까지 상처를 받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어렵게 한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복지관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사회적인 시선이 여전히 부정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어떻게 보면 타인의 역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시각장애인, 중도 시각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반대로 타인이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함께 운동에 참여해 준다던가 아니면 운동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던가 그래서 이게 전환점이 되어서 다시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타인의 역할에 의해서
자, 이분들이 운동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금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겪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우울감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운동이 굉장히 시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용 상호작용 전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제한적인 신체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분들이 여가 경험을 상실한 채로 신체 활동에 참여하지만 이 신체 활동이 굉장히 도구적인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의 시력이 개선되기 위해서, 또는 내 체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거지, 내가 운동을 정말 좋아해서 이 운동 자체로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신체 활동은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고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 다음과 같은 어떤 제언점들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시한 어떤 결과들을 보면, 시설에 대한 접근성 같은 문제는 굉장히 많은 선행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해 주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결과들은 기대가치 이론으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 참여자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환경에 대한 인식하고 있는 신체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벽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냥 시도해보지 않고 일찍이 포기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설명해 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의 인식 속에서 신체 활동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고 다양하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홍보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분들이 놓여 있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게 뭔가 열심히 참여하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훨씬 더 좀 급진적이고 훨씬 더 눈에 띄는 그런 어떤 체육시설이나 프로그램들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가 경험을 상실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중도 시각장애인 분들이 참여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에게 시각장애인 스포츠를 하라고 우리가 또는 안내하고 이러기보단 이분들이 과거에 참여했던 스포츠를 시각장애인, 점차 시력이 악화되더라도 그 과거에 즐겁게 참여했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바꿔서 제공해 주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어떤 여가 경험을 유지한 채로 사실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되는 어떤 그런 행복감들을 신체 활동을 통해서 누리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이 정도에서 제가 진행했던 연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